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한 이런 속도전이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상법 개정안이 2차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중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여름에 1차,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 일가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을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 지배 구조에서 그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라고 봤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1, 2차 상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이 일부 이것이 반영이 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소액주주의 권한은 확대가 됐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통제 수단은 제약이 생겼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3차 개정안도 예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다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 3차 개정안은 1, 2차 개정안에서 이제 추후 논의하겠다라고 미뤄졌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교환 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자사주를 갖다가 향후 임직원 보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시행, 신기술 도입 및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사 개인당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고요.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보유하면 이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는데 이미 이 법안 통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런데 2차 개정안 때 이때도 이 문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규제거든요. 기업들은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지 뭐 법으로 기업이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장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특히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자사주 말고는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요. 자사주를 우호주주, 백기사라고 하죠. 백기사에게 매각을 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는 자사주를 갖다가 우호주주에게 넘겨가지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삼성물산이 엘리엇 사태 때 자사주를 우호 세력인 KCC에 넘겨서 경영권을 방어했었고요. 2003년에 SK도 소버린 사태 당시에 자사주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매각을 해서 경영권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재계에서는 만약에 이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킬 경우에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역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는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 필이나 뭐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당 측에서는 이런 것은 후속 입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속 입법이라는 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를 예정이라서 그 사이에는 입법 공백이 있어가지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네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안이 35%에서 25%쯤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 세율로 저율 과세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돼가지고요. 최고 45%, 만약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무려 49.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저율 과세를 하게 되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취지에서 배당을 권장을 하겠다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최고 세율을 갖다가 35%로 하겠다. 3억 원 초과 구간에서 35%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현재 양도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세율이 25%였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25%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35%라고 정부안이 발표가 되니까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주가를 부양하고자 했었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니까 지금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이걸 25%로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야당도 이거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25%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뭐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지금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적용 시기도 정부안보다 1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졌다라고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 적용하는 범위,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과세 기준이나 규칙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 이자, 양도소득 뭐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20.315%의 단일 세율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과세 체계를 좀 간소화시키는 기조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대주주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해당되는 이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고요. 거래세만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0.15%, 그다음에 양도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단기 양도 차익을 노리고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 투자를 안 하고 일단 단기에 양도 차익을 노리고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배당 소득에 내는 세금이 15% 이상 되니까 2천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당연히 거래세보다는 세율이 높았죠. 그래서 배당 소득을 추구하고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의 양도 차익을 노리고 단타 매매 위주의 거래가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 소득은 세율이 최고 49.5%까지 되니까 배당을 장기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할 유인도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장기 보유 시에는 소득에 따라서 배당 소득세율을 최대 20%까지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20.315%로 단일 과세를 적용하니까 당연히 장기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배당 성향도 강화할 유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율을 25%까지 낮춰주면 미국과 일본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뭔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까지 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기 때문에 양도 소득에도 사실 과세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을 감면해주는 미국식 과세 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없애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기업들이 일단은 자사주를 매수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수요이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큰 손이라서 이것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건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자사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수요가 사라지고요. 또 기업들의 R&D 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재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이 강제로 소각해야 될 자사주 규모가 약 71조 7천억 원이고 국내 R&D 투자 상위 1000개 기업의 연간 R&D 비용이 약 83조 원이니까 이게 상당히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당장 R&D가 급격하게 위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뭔가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은 효과는 있을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이즌 필이나 황금 낙하산이나 차등 의결권 이런 것들 다 뭐 도입할 수 있으니까요. 주가 부양에만 관심을 갖고 부작용에는 일단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금 걱정도 듭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글, 알파벳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글 3.0 같은 경우는 지금 AI 거품에 대해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모델을 구글이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AI 거품론의 핵심은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AI 거품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는 뭔가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직접 보여줬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의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 그 값비싼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높은 그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세금이다라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구글이 직접 개발한 TPU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높은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구글은 또 TPU를 갖다가 다른 빅테크 기업에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스스로 TPU를 개발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자신의 TPU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제미나이 3.0 같은 AI 모델을 돌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직접 AI 거품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메타 플랫폼스가 엔비디아 반도체 대신에 구글의 TPU, 방금 언급하신 TPU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걸 좀 시사할까요? 예, 이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적인 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타가 2027년에 자사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엔비디아 GPU 대신에 구글 TPU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실 뭐 간밤에도 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을 했고 구글이랑 그다음에 TPU 설계를 하는데 협력을 했던 브로드컴 반도체 설계 기업, 칩 설계 기업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거 있어서 보여주듯이 그동안의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이런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GPU 같은 경우는 사용 범위가 넓은 대신에 이 AI 거대 언어 모형이나 이런 추론에 이제 적합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TPU 같은 경우는 전력도 적게 사용되는 그런 고효율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PU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에 또 추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은 엔비디아로 하고 추론은 TPU를 사용한다는 새로운 공식이 창출이 되고 그동안의 AI 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학습은 거의 완료 단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이 공통된 업계의 의견이고 이제 남은 것은 추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의 싸움인데 이 TPU가 추론의 강점을 보임으로써 AI 산업에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경쟁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까요?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예,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약간 희비가 갈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GPU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시사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TPU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TPU의 특징이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